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세관청에서 15년 기간 중에 언제라도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만 잘 버티면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10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이제 고지서를 받으셔서 상당히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증여의 대원칙이 저평가된 재산을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자라는 원칙에 기초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공법으로 오늘 제일 싼 날, 그리고 가치 상승,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우리가 이미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증여를 서두르자라는 움직임으로 지금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 증여가 요즘에 거의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말씀 너무 제가 동의를 하고요. 30대 초반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의 자산 취득 시기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상 다른 자산을 취득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지금 여러 가지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규제 때문에 사실상 증여를 하지 않으면 자산의 취득 자체가 어려워진 그 시대상을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 포 영월도 시작합니다. 저는 강우석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가 고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면서 부동산을 파는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타이밍과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증여를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이정목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팔지 말고 물려주자 생각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던데, 특히 막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보유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네, 실제로 말씀하셨던 강남 3구라든지 한강벨트 지역은 실제로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데요. 실제로 신고가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지금 추세인데, 그걸 보유하고 계신 자산가분들께서는 내가 그럼 이거를 팔아서 세금을 다 정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증여를 했을 때에 그 아이들이 원하는 컨디션의 부동산을 취득을 할 수 있나, 아니면 내가 양도하는 컨디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그럴 수 없겠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양도를 하고 자금을 증여할 바에는 차라리 부동산을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자라는 움직임이,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산을 한번 부모 때에서 자녀 때로 이전할 때에는 증여세나 상속세 그 통행세를 한 번은 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자산 저가 양도나 가족 간의 금융 거래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취득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우리가 지자체나 국세청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통합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이후에는 실제로 주변의 여러분들이 사업체까지도 조사가 확대되는 양상들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아예 전공법으로 그냥 미리 증여를 좀 해주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집값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거란 전망이 많잖아요. 네. 특히 강남권은. 집값이 더 오른 다음에 증여를 하는 게 자녀들에게 더 많이 물려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우리가 증여 시점에, 상속 시점의 시가를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고 이제 증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여를 하게 되면 지금 그 시가에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를 받고, 그 향후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올곧이 다 향유가 가능하지만, 가치가 상승되고 난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증여세 부담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증여의 대원칙이 저평가된 재산을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자라는 원칙에 기초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공법으로 오늘 제일 싼 날, 그리고 가치 상승,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우리가 이미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증여를 서두르자라는 움직임으로 지금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우상향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분을 자녀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빨리 증여하자. 자녀들에게 증여해 주려고 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증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증여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유리한가요? 부동산의 경우는 그 골든타임이 있냐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이슈가 있으시다거나 뭐 호재가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호재가 이미 다 이루어지고 나서는 가치 상승 시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시점의 시가 평가로 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지만 시가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공시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나 이렇게 공시가격들로 증여세를 신고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우리가 증여를 하시고 신고 납부를 하시는 것이 우리 절세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격대의 부동산 증여가 좀 적정하다고 보실까요? 증여세 자체는 우리가 증여받는 수증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아서 그 현금으로 증여세를 부담을 하면 되는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또 납부를 할 때 유동된 현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납부에 있어서도 재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큰 금액을 증여를 고려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증여세 납부 그리고 취득세 납부에 관련된 자금 출처나 소득이 증빙되는 선에서 물건에 대한 가치를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과거에 현금성 증여 를 많이 해오셨었던 분들은 증여세가 부담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뭐 30억대 정도는 증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그 증여세 대납에 대한 재차 증여에 대한 이슈가 없으면서 증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여 물건에 대한 가액을 고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막 증여의 막 종류를 살펴보니까 막 압구정이나 반포같이 진짜 비싼 평당 막 2억 넘는 데들은 다 주자니 좀 애매하니 일부 비중만 주는 뭐 지분 증여 같은 것도 있던데 그건 어떤 개념인가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취득하실 때부터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실 수도 있고요. 소유하고 계신 과정 중에서 지분 증여를 고려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부동산을 증여받고 나서 증여세나 취득세에 대해서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재차 증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여 같은 경우에 10년 단위로 공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고 10년 단위로 동일인이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년 끊어서 10년을 주기로 분할해서 증여를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뭐 50억, 뭐 60억짜리를 한 번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10년을 단위로 해서 지분 증여를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증여 이후에도 그 집에 이제 부모님이 계속 살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둬서 임대 수익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증자가 문제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증여 자체는 가능한데요. 증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증여해 주신 분이 계속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세무 이슈에 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을 계속 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명의 신탁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조사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되실 수도 있으시고요. 실제로 용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무상으로 계속 거기서 거주를 하시는 경우에는 무상 거주에 대한 이익에 대한 만큼 또 증여세 이슈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시가 한 13억 이상의 뭐 부동산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무상 거주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소유의 시가 13억 이상 부동산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를 하고 계신 경우에는 무상 거주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13억 이하의 주택이다라고 하면 무상으로 거주를 하셔도 사실상 추가적인 증여세 이슈가 발생되지 않지만 그 수준을 상회하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실질적인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놓으셔야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증여세 이슈에서 조금 더 자유로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가 13억 이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최근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실제적으로 매매한 가액 기준입니다. 사실 13억짜리 이상이 왜 안 돼?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무상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에 대한 기본은 무상 거주에 따라서 5년 동안 보증금 등을 지불하지 않고 향유되는 이익이 1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라는 증여세법에 무상 임대에 대한 규정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1억 원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부동산의 시가가 어느 정도지? 라고 우리가 역산을 해보니 시세가 13억 정도의 아파트면 무상 거주하더라도 해당 이익에 대한 증여 이슈가 발생되지 않겠다라고 이제 계산된 수치인데요. 여기서의 시가 13억은 증여세 평가 기준인 시가로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정가액이라든지 매매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 매매가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해서 같은 컨디션의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평가 기간 중에 거래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이 기준점으로 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서울 아파트를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면 지금 중간이 한 15억 정도 든대요. 네. 그러면 거의 서울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증여와 상속을 놓고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증여세를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이 가장 큰 세금의 차이가 나는 지점은 어떤 건가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커다란 재산, 과표가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 과세 체계로 우리가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실제로 증여세나 상속세 모두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율이 동일한데 그러면 상속세든 증여세든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이 내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정산하고 이제 세금 부담을 가져가는데 상속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모든 권리 의무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이 되고 남아있는 상속인들은 그저 나눠서 납부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맞는 거는 별로 안 아프지만 이렇게 주먹으로 맞으면 상당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산가 분들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재산 자체가 많으시기 때문에 증여보다는 우리가 상속으로 가는 경우에 더 높은 세금을 부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분산 증여를 통해서 상속 설계에 대한 니즈가 그래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작년 3월 15일에 우리가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받아가는 만큼만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관련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는 한데요.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변해 갔을 때에 세수 일실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세 환경들의 변화들이 큰 폭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이 확정이 될지 그리고 확정 시기나 우리가 시행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세제 환경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개편이 됐을 때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상속세 절세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가실 수 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등 온갖 자산을 다 통산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증여에 비해서는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세율이 같을지언정. 그래서 쪼개서 먼저 주는 증여를 선호하는 게 트렌드다라는 거죠. 그렇죠. 10명이 10억씩 가져갔을 때 증여세 납부세액의 총계와 그리고 상속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그 적용 세율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라는 거죠. 과세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되게 재미난 수치가 있던데 수증인 4명 중에 1명이 30대다라는 보도가 되게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그럼 예전보다 증여가 훨씬 빨라진 건데 조기 증여도 큰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될까요? 조기 증여가 요즘에 거의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말씀 너무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 사유에는 한 3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됩니다. 30대 초반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의 자산 취득 시기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그 속도보다 자산의 가치 상승의 속도를
너무 높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없겠다. 그래서 자력으로는 향후에 아예 서울 진입이 내가 원하는 컨디션의 그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 불안적인 요소가 지금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자산 취득 시기를 서두르는데 그 자산 취득에 대한 취득 증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이왕 줄 거 그러면 그냥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사결정에 따라서 증여가 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증여를 해주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산이 이전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번은 통행세를 지불을 해야 된다. 증여세를 지불을 하든지 나중에 상속세를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그런 인식들이 이제 많이 퍼져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아이에게 증여를 해서 아이가 취득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증여를 해서 그 이후에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곧이 다 아이가 향유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전략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많이 퍼져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여가 조금 더 나이가 좀 더 앞으로 서둘러지게 되는 요인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세제 환경이 요즘에 급격하게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제 환경 변화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키자.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인식 가능한 지금 때에 미리 증여를 하고 세금을 좀 어느 정도 정산을 해놓고 추후에 계속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증여의 그 시기가 조금 더 많이 빨라지고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회초년병분들은 돈 모아가지고 서울 집은 못 사니까.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상 다른 자산을 취득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지금 여러 가지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규제 때문에 사실상 증여를 하지 않으면 자산의 취득 자체가 어려워진 그 시대상을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증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채 사후 관리, 세금 대납, 저가 매매 같은 이런 것들을 관리 포인트로 잡고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이 실제 사례와 이제 부동산 보유자들이 각각 착각하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많이 전략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가 양수도를 많이 진행을 하시기도 하고 가족 간 금전 대여를 통해서 저율 대여를 통해서 이제 취득 자금을 좀 지원을 해주신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시중에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신뢰를 하시고 미리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세금고지서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으신데 실전에서 그 실수를 하셨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금융권,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우리가 그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은 무조건 만사 오케이야. 그거는 전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담보대출이나 이제 사업자 대출 등을 통해서 주택을 취득을 하시고 이 부분은 대신 갚아줘도 이게 뭐 부동산 등기에 바로바로 갱신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채무를 변제를 해주신다든지 대신 납부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오셨었던 경우들이 많은데요. 국세청에서는 채무에 대한 채무 시스템, 그 사후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매년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든지 자기 자본이 상당히 낮은 단계에서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 그리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에 대한 소득 여력이 적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부채 사후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리 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부채 잔액 증명 등을 통해서 누가 갚았는지 사후 관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시다. 증여를 하시고 나서 10년만 버티면 돼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타 세목과는 다르게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세관청에서 15년 기간 중에 언제라도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만 잘 버티면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10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이제 고지서를 받으셔서 상당히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10년이냐 15년이냐를 따질 때 그 기준점은 실제로 증여
증여일, 상속일인데 부담부 증여나 이렇게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채무 변제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10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10년이 지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줘야지 했는데 그 시점이 증여 시점이 되는 것이죠. 증여 시점이 그러면 채무 변제해준 시점으로 다시 미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돈을 하시고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이 경과했으니까 이제는 갚아줘도 되겠지라고 하고 갚아주시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채무를 갚아준 거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법을 조금 인지를 하고 그리고 사전에 전문가하고의 뭔가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인지를 하시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부동산 이제 보다 보면 직거래라고 하고 조금 저렴하게 거래된 거 있잖아요. 그건 거의 증여라고 봐야 될 텐데 직거래 가격이 최근 실거래가보다 엄청 많이 낮으면 이것도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관리 대상이 됩니까? 부동산 거래 가격을 계약을 하시고 나서 이제 신고를 진행을 하고 있으신데요. 그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련 자료들을 뭐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예전에는 세금적인 측면에서만 국세청하고 약간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관련된 자금의 조달에 대한 문제는 국세청과 공조를 하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가격 담합의적인 측면에서는 또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이제는 그 유관기관 3개가 다 공조를 해서 지금 관련된 조사가 진행이 되고 관리 감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 무조건 이거는 우리가 양도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어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거래 가격 담합에 대한 측면에서도 과태료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세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전에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세금 같은 측면에 있어서도 전체 자료가 온다고 해서 전체를 다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표본 조사를 진행을 하거나 관련해서 세금적으로 혐의 금액이 있는 건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거의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족 간 거래는 특히나 더 주의를 요하고 있고요. 가족 간 거래를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낮게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족 간 거래를 하실 때에도 시가 대비 30%와 3억 둘 중에 작은 금액보다 차이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또 고지가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시세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였다라고 한다면 30% 3억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7억 정도로는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보다 더 이상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 5억으로 거래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여세 이슈가 발생이 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족 간 고저가 거래의 경우에도 10억짜리를 7억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 7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금 소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7억에 거래했으니까 우리가 기준금액 내에서만 거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래 금액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자금 출처가 확인이 되냐 여부까지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으면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양도의 명칭을 땄다고 하더라도 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 추정을 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저가 거래는 특히나 더 주의를 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이 시세를 어디다가 맞춰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는 우리가 증여 시점에 뭐 감정가액, 매매가액, 경국매가액이 있으면 이제 그게 시세인데 그러면 내가 5억에 매매했으니까 매매가액 아닌가요? 그럼 이 5억이 시세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세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매매 사례가액들을 참고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요거하고 같은 컨디션에 바로 아래층이 10억에 팔렸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10억을 기준으로 보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로 계약을 해야지 하고 거래를 진행을 하셨는데 진행하시고 나서 바로 뭐 다음 주에 옆집이 뭐 15억에 팔렸다. 그럼 이제 그게 시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시세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 금액 자체에 대한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럼 아예 시세를 픽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차라리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시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거래를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 거래 가액에 대해서는 양수하시는 자녀분의 확실한 자금 출처가 소명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완벽한 거래로 우리가 세무조사 리스크나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분들도 감정평가법인에 내 부동산을 의뢰하는 경우가 덜어 있나요? 흔히 진짜 요즘 최고 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강남 3구나 뭐 한강벨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이제는 거의 트렌드입니다. 감정평가를 아예 진행을 하셔서 또 이게 법 규정상 10억 이상의 재산의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두 곳의 평균가를 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실 때 이제 그 수수료 부분이 있지만 내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매매 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진행을 했다가 추후에 예측 불가능성, 옆집이 뭐 10억인 줄 알았는데 15억에 팔린다든지, 근데 감정받았으면 감정 당시 시가는 한 13억이었을 텐데, 이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축소시키고자 증여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 간 거래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개는 이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그걸 시가 기준 삼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세무상담이란 개념이 좀 낯설고 세법은 너무 복잡한데 어디 가서 이렇게 조금 딱히 속사정을 토로할 만한 공간이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비용 부담을 조금 줄이고 세무상담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예전에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고 세금은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의사결정을 다 하고 세금 계산만 뭐 이렇게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금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불을 하시는 경우들이 대다수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세금 때문에 오히려 의사결정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다 클로징 되기 전에 먼저 세무적인 이슈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니즈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이나 이렇게 세무 대리인분들을 통해서 적정한 요금을 지불을 하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추후에 오히려 세금 폭탄에서 더 자유로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제 비용이 이제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이제 우리가 시청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육들이 사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우리가 뭐 하이네월스 고객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간되는 콘텐츠라든지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고객님들과 그런 접점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접 이제 현장으로 오셔서 문의를 주시거나 직접 찾으시면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유되고 함께 고민하시고 그리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옥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단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